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에서 비뇨기암 우리 환우분들을 치료하는 이재련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우리 환우분들과 약 1시간 정도 전이성 전립선암의 치료와 화병증 예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강의를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처음 접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가급적 좀 천천히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이게 이제 유튜브에서 계속 그 동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잘 보시고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또 메모하셨다가 우리 치료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과 이야기 진료 받으실 때 상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 전립선암의 임상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강의를 해 보니까 그게 오신 많은 환우분들 중에 우리 저희가 요즘 관심 있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전이성 호르몬 감수성 또는 전이성 호르몬 불응성 상태가 아닌 국소질환, 그러니까 처음 진단받은 상태에서 수술할 것인가 또는 방사선 치료할 것인가 또는 수술 또는 방사선 치료 이후에 무병인 상태에서 그냥 상담하러 오신 분도 있고요. 일반적인 건강 상식, 그 건강 증진의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일부 환자분들은 우리 PSA만 상승하는, 그래서 육안적으로는 특별한 전이 소견이 보이지 않는 생화학적인 재발 상태에서 또 오신 분들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호르몬 치료를 하거나 호르몬 치료 이후에도 나빠지는 이런 그래서 비전이성인 상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주로 종양내과에서 많이 보는 이 전이성 호르몬 감소성 그리고 전이성 호르몬 불응성 상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전이라는 말이 전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처럼 이제 이 병이 전립선을 벗어나서 림프절이나 뼈나 간이나 일부 폐 이런 곳으로 전이가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립선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본인이 어떤 임상 단계인지, 그래서 전이성 병변이 있는지 또는 없는지, 전이성 병변이 있다면 호르몬 감수성인지, 호르몬 치료에 잘 듣는 상태인지 아닌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시작하는 게 전이성이면서 호르몬 감수성, 처음 전이성 전립선암 진단받은 상태에서부터 호르몬 불응성까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전이성 전립선암의 가장 흔한 전이 부위는 골전이에요. 근데 골전이라고 해서 환자분들이 동일하게 오시는 것은 아니고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보시는 것처럼 골전이가 있기는 하지만 딱 두 군데 아주 제한적인 골전이가 있고 PSA 수치도 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높지 않는 상태. 그리고 이 우측 끝단에는 PSA 수치에서 보는 것처럼 1256으로 매우 높죠. 그리고 뼈 사진을 보면 이 두 개의 골, 그리고 척추, 골반, 늑골 뿐만 아니라 이 말초, 대퇴골이나 이런 상완골에도 전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사이쯤에 전이가 있는 분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골전이가 있더라도 매우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골전이가 매우 제한적인 분과 골전이가 아주 광범위한 분은 분명히 치료와 그 경과가 다르겠죠. 또한 이런 치료나 예후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꼭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또 환자분의 연세죠. 연령입니다. 동일한 치료를 하더라도 치료에 따른 부작용이 있고, 또 전립선암은 일반적으로는 다른 암에 비해서는 좀 천천히 진행하고, 모든 환자에 그런 건 아니지만 천천히 진행하고 진단이 되더라도 오랜 기간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아까 제가 앞 슬라이드에서 잠시 이야기하지 않고 지나갔었는데
국소 질환을 진단받고 나빠져서 호르몬 불응성 상태에서 나빠지기까지 평균 15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마찬가지죠. 전이성인 상태에서도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상당 기간 삶의 질과 삶의 양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여명을 고려한 치료가 되어야 되겠죠. 65세 환자의 치료와 80세 환자의 치료 달라야 되겠죠. 흔히 골전이를 전이성 전립선에 동반을 하지만 그 범위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전이 부위 자체도 매우 다양합니다. 이 왼쪽에 보시는 70세 남자 환자분의 PSA가 863이었고 타발성 골전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간이나 림프전이나 이런 부분은 매우 깨끗하죠. 골에만 전이가 있는 분이죠. 우측은 젊은 분이죠. 61세 남자분이신데 뼈 스캔을 보면 골전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골전이가 없어요. 반면 이 간에 아주 심한 전이 병소들이 있고 이로 인해 2차적으로 복수가 차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환자분과 또 이런 환자분의 치료가 다르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전이성 전립선암의 일반적인 예후를 본인의 경우에 접목시켜서 아주 불량한 예후에 대해서 슬퍼하시거나 좋은 예후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안심을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개인이 어떤 임상 단계에서 어떤 임상 양상을 가지는지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전이성 전립선암의 초치료를 이야기하면 대부분 호르몬 치료를 합니다. 되게 진단받고 나서 되게 이제 전립선 조직 검사나 다른 전이 부위의 조직 검사를 통해 전립선암이 진단되면 되게 특별한 말씀 없이 호르몬 치료를 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호르몬 치료 자체는 초기 부작용은 별로 없어요. 환자가 그냥 주사를 맞는 것 또는 먹는 그 느낌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호르몬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 첫 번째 남성 호르몬 박탈 치료만 주로 합니다. 남성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주된 장소는 남성의 고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세를 우리가 단순 거세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장에서 나오는 즉시 남성 호르몬은 거의 척성이 되지 않을 정도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 거세 수술에 따르는 미용학적인 불편감과 심적인 불편감들 때문에 요즘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사용되는 것들이 황체 형성 호르몬, 유리 호르몬이라고 우리가 LHRH라고 합니다. 매우 어렵죠. 그래서 호르몬 작용제를 이용하기도 하고 우리가 호르몬 기량제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 기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작용제와 기량제가 서로 다른 말임에도 불구하고 사용했을 때 동일하게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남성 호르몬을 차단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단 두 가지 약제가 일부 차이가 있는데요. 첫 번째 차이는 남성 호르몬 기량제는 주사 이후에 3일 내에 거세 상태로 남성 호르몬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작용이 매우 빠르죠. 반면에 이 작용제는 그 효과가 나타나는데 짧게는 2주, 길게는 약 3주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기 빠른 반응을 원할 때는 우리가 LHRH 기량제를 이용하고 또 작용제의 경우는 초기에 남성 호르몬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약 일주일 정도 남성 호르몬이 평상시보다 더 올라가는데 그걸 남성 호르몬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 병의 증상이 악화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꼭 항안드로겐 제제를 같이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남성 호르몬이 더 올라가서 병의 정상이 악화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많지는 않지만 일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빠른 속도로 남성 호르몬을 차단할 수 있고 남성 호르몬을 거세 상태로 떨어뜨리고
초기 남성 호르몬이 올라가는 그런 위험성이 없다면 기량제를 쓰면 되지 왜 작용제를 지금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작용제를 맞고 있냐. 대부분 우리가 피하 주사, 배꼽 주사라고 하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작용제를 맞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 기량제는 아직까지는 매달 맞는 주사밖에 없고 주사 맞는 부위가 좀 불편합니다. 아프기도 하고요, 붓기도 하고, 열감도 있기도 하고. 반면에 작용제는 한 달짜리도 있지만 3달짜리, 6달짜리도 있고 또 피하 주사만 있는 게 아니고 근육 주사도 있어서 주사 맞은 부위 불편감이 좀 적죠. 그래서 작용제를 훨씬 많이 사용됩니다. 최근에 이런 주사 말고 먹는 약이 드디어 나왔는데요. 매일 먹어야 되는 불편감이 있고 또 아주 비용이 고가여서 미국에서는 허가를 받았지만 우리나라에 아직 허가도 없고 아직 들어와 있지도 않습니다. 남성 호르몬 박탈 치료를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성 호르몬의 수용체 억제제인 항안드로겐을 같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비카루타마이드라고 타마이드라고 적혀 있으면 모두 안드로겐 수용체의 억제제입니다. 여기는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카소백스나 카소빗 등의 제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최근 1, 2년, 최근 한 4, 5년 전까지는 대부분 전이성 전립선암의 처음 초치료다 그러면 항안드로겐을 쓰면서 LHRH 작용제를 사용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근데 이제 항안드로겐을 같이 쓰더라도 큰 이득은 없기 때문에 초기 약 한 달 정도만 쓰고 LHRH 작용제만 사용하는 또는 LHRH 기량제만 사용하는 것이 주된 치료였습니다. 그래서 남성 호르몬의 박탈은 가장 중요한 전이성 전립선암의 치료이고 매우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 치료 이후에 대개 한 달 또는 한 6주쯤 지나면 대부분의 증상들이 호전되고 환자분의 상태가 매우 좋아집니다. 그런데 꼭 말씀드려야 되는 것이 전립선암이 모두 호르몬 치료에 듣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요즘 점점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그게 바로 신경 내분비 전립선암 또는 미분화성 그리고 임상적으로 매우 빠르게 진행하기 때문에 전격성 그리고 소세포성 다 동일한 말입니다. 분화가 되어 있지 않다, 소세포 형태로 생겼다는 것은 그 형태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렇게요. 전격성이라는 것은 임상적으로 매우 빠르게 나빠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체 전이성 전립선암의 약 3에서 5%쯤 되는데요.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호르몬 치료를 쭉 하다 보면 나빠지는 과정 중에 전립선암이 이렇게 소세포 신경 내분비성으로 바뀌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중 발견되기도 하는데요.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변화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치료가 전혀 다르고 예후가 전혀 다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럼 어떤 경우에 의심할 수 있느냐? 이걸 진단하려면 결국 조직 검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임상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이성 전립선암은 대개 골전이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는 골전이가 아닌 장기전이, 간이나 폐전이, 폐보다는 특히 간전이를 동반하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가 엑스레이나 CT를 찍으면 이 골전이의 특징이 아주 그 엑스레이가 밝게 빛나는 우리가 골 형성성 전이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신경내분비 전립선암 같은 경우는 골융해성 병변으로 전이가 있는 부위의 색깔이 더 진하게 보입니다. 또 하나는 아주 림프절 전이가 매우 크든지 그 원발 전립선암이 매우 크고 우리가 전립선암의 분화도를 이야기할 때 그리슨 스코어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분화도가 매우 좋지 않는 초기 분화도가 매우 좋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아주 특징적인 것은 전이가 아주 광범위한데도 PSA 수치가 낮죠. 그래서 치료를 하면서 PS 수치가 별로 올라가지 않았는데 간이나 이런 전이가 막 빠르게 생기면 그때는 혹시나 신경내분비 전립선암으로 변화가 되지 않았느냐 의심을 해야 되고, 의심을 해서 조직 검사를 해야 진단이 되니까요. 꼭 의심이 필요한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특징적으로 또한 호르몬 치료가 잘 듣지 않기 때문에 호르몬 치료로 유지되는 기간이 짧고, 조직 검사를 해보면 그 중에 이제 특수한 크로모그라닌이라는 것이 양성이면서 혈액 검사에서 LDH, 칼슘, CA가 올라가기도 합니다. 이 1번, 7번 이런 것은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의심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합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는 이유는 제가 뒷단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런 유전자 검사를 했을 때 P53, RB1, P10이라는 3개의 유전자 중에 특히 2개 이상의 이상 소견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는 그냥 항암제, 호르몬제는 매우 잘 듣지 않을 뿐더러 우리가 향후에 이야기 드릴 도세탁셀이나 카바치탁셀 같은 탁산 항암제가 아닌 또는 탁산 항암제에다가 추가로 백금제 항암제를 사용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부 환자분들 아주 우수한 효과를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예후가 불량합니다. 또한 초기 반응이 있더라도 그 반응이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되지 않고 짧은 기간, 평균 한 4에서 6개월쯤 지나면 나빠지는 그런 불량한 예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우 다양한 수술적인 것을 기량하기도 하고요. 또 단독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항안드로겐 병합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호르몬 치료가 초기 부작용은 별로 없지만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많은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고령의 환자분들이 진단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전립선암이 그 고령 자체로 인해서도 지적 능력에 일부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데, 이런 호르몬을 치료를 하게 되면 이런 각성 상태가 좀 악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 능력, 그리고 감정의 장애를 일으켜서 정신적인 스트레스, 또 무기력감, 의욕 상실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우울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 환자분들이 호소하는 것 중에 특히 항안드로겐 같으면 여성형 유방을 일으키고 유방 통증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막 땀이 났다가 말았다가 또 1시간에 몇 번씩이나 흠뻑 젖기도 하는, 우리가 여성분들이 폐경기 때 느끼는 그런 안면 홍조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남성 호르몬이 차단되니까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성기능 장애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대사성 변화를 일으키는데요. 체질량 지수의 증가, 즉 체중이 증가되고, 체중이 증가되는데 그것이 근육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지방 조직이 증가되고요. 혈액 검사를 해보면 콜레스테롤이나 중성 지방이 증가되고, 또 혈당이 증가돼서 당화 혈색소가 증가되는, 즉 당뇨가 있는 환자분들은 이런 호르몬 치료를 하면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게 되죠. 아래에 보여드리는 이 CT는 치료 전에 이 척추 주위의 근육이 잘 발달되어 있고 복근이 이렇게 식스팩이 있던 이런 남성분이 호르몬 치료를 3년쯤 하게 되면 복근도 많이 감소되고 이 척추 주위의 근육도 많이 약화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력의 약화와 근육이 약하면 그 근육으로 인해 보호받고 있는 우리 골격이 약해지겠죠. 뿐만 아니라 이 호르몬 치료 자체가 골다공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또 쉽게 골절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몬 치료가 초기에는 부작용이 없지만 만성적으로 사용하게 되고, 사실 전이성 전립선암 같으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진짜 그 병으로 인해 또는 그 병과 상관없이 운명을 달리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특히나 이 대사성 변화, 근력의 약화, 골절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치료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립선암의 사망 원인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보면 전립선암으로 진단받고 여기는 이제 국소 질환 그리고 생화학적인 재발을 포함한 전체 전립선암을 이야기합니다. 전립선암 진단받고 5년 사망률이 25%로 잡혀 있는데요. 이 중에 전립선암으로 인한 사망은 7%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립선암으로 인한 사망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심혈관계, 뇌혈관계, 다른 폐렴, 당뇨, 호흡기 질환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립선암을 치료할 때는 이런 심혈관계, 뇌혈관계, 호흡기, 당뇨와 같은 이런 것들도 같이 잘 조절해야 환자분들이 오랜 기간 동안 편안한 삶을 유지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호르몬 치료의 부작용을 줄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가급적이면 꼭 호르몬 치료가 필요하지 않으면 조기에 시행하지 않고 지연하는 법. 하지만 이것은 전이성 전립선암 경우에는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치료를 조기에 시행하는 것과 치료를 지연해서 시행하는 대부분의 연구는 생화학적인 재발이거나 또는 골반 림프절 전이 정도 매우 제한된 전이가 있는 분들한테서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은 이전에 우리가 남성 호르몬을 차단하지 않고 남성 호르몬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남성 호르몬의 수용체만 차단하는, 그래서 즉 카소덱스, 카소빈만 복용하는 방법, 또는 이러한 여러 가지 질환들이 증상들이 있어서 호르몬 치료를 했을 때 약 6에서 7개월 치료한 이후에 증상이 소실되고 PSA가 매우 낮은 상태로 떨어졌을 때 치료를 잠시 중지하고 관찰하는 그런 간헐적 치료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이성 전립선암에서는 지속 치료에 비해서 간헐적 치료로 시행한 경우 생존율에 있어서 비혈통성을 증명하지 못했다. 즉, 그 말은 지속 치료에 비해서 지속 치료와 유사한 효과를 보여주지 못해서 이 치료를 잠시 쉬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르몬 치료를 변경시키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들, 그래서 충분히 칼슘을 섭취하고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1년에 한 번 또는 2년에 한 번 그 정도에 따라서 골다공증 검사를 합니다. 본 덴시토메트리라고 검사를 해서 필요한 경우에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를 투여한다든지, 그리고 적극적으로 체중을 감량하고 하루 30분 이상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을 하고 그리고 충분한 단백을 섭취하며,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립선암으로 인한 사망만큼이나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것이 그 심혈관계나 뇌혈관계 질환입니다. 그래서 심혈관계, 뇌혈관계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혈당을 조절하고 고지혈증을 치료하는 것. 그래서 저희들도 6개월 또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혈액 내에 우리 지방을 리피드 배터리라고 검사해서 그 위험 인자와 그 정도에 따라서 저희가 직접 치료하기도 하고, 또는 담당하는 과, 그래서 내분비내과나 심장내과에서 환자의 치료를 의뢰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호르몬 치료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내과 선생님의 치료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호르몬 치료는 장기간 사용되므로 관련 부작용을 예방하고 치료를 같이 해야 합니다. 그러면 호르몬 치료 효과는 얼마나 될까? 그래서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면요. 이거는 1990년대 초기 호르몬 치료를 했을 때 두 가지 호르몬을 비교한 것인데요. 평균 생존 기간이 이 정도 나왔습니다. 길지 않죠. 33.5개월이니까 3년이 채 안 됐죠. 그런데 이 이후에 약 10년, 15년 정도 뒤, 한 10년쯤 뒤에 연구에 의하면 이게 61.2 내지 69.9개월, 그래서 약 15년, 10년 정도에 비해 약 2배 정도로 생존 기간이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이에 여러 의료 기술이 발전되고 새로운 약제들이 개발되었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아까 제가 모든 환자분이 같은 임상 경과를 취하는 것이 아니고 환자에 따라서 골전이도 매우 다른 것처럼 개개의 환자분마다 예후도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이성 전립선암일 때 예후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전이가 광범위하냐 또는 전이가 매우 제한적이냐라는 겁니다. 광범위한 것과 제한의 의미는 뒤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이렇게 전이가 광범위하게 있을 때는 호르몬 치료를 하고 호르몬 불응성이 왔을 때 그 뒷단까지 평균 생존 기간이 약 4.4에서 4.9년쯤 되고요. 전이가 있더라도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는 5.4에서 6.9년쯤 됩니다. 그래서 약 한 2, 3년 정도의 생존 기간의 차이가 있죠. 그러면 광범위 전이는 뭐고 제한적 전이는 무엇인가? 이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전이 그래서 하이볼륨 디지즈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골 스캔을 해보면 아까 골 스캔 보셨죠? 골 전이가 4군데 이상 있고 이 중 한 군데 이상이 척추와 골반 외, 즉 늑골이나 두개골이나 이 팔다리뼈에 전이가 있는 경우 또는 장기전이죠. 장기전이는 폐나 부신이나 간이나 이런 전이를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결국 장기전이가 있거나 골스캔상 골전이가 많으면 우리가 예후가 불량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만 이 전이 부위뿐만 아니라 전이 부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그리슨 스코어입니다. 모든 환자분들이 처음 조직 검사를 하게 되면 그리슨 스코어가 몇 점인지 알게 되는데요. 우리가 8점, 9점, 10점 같으면 매우 불화도가 좋지 않죠. 그래서 그리슨 스코어 자체도 매우 중요한 예후 인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이 리스크 또는 로우 리스크, 고위험 또는 저위험군으로 나누는데요. 이것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는 최근 새롭게 전이성 전립선암의 초치료로 사용되는 약제의 급여 기준, 즉 어떤 약을 보험을 해주느냐 해주지 않느냐의 그 기준을 이 기준을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슨 스코어로는 8에서 10점 사이, 그리고 두 번째로 골 스캔상 골 전이가 3군데 이상, 세 번째는 장기 전이가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간이나 폐나 부신에 이런 전이가 있는 경우, 이 중에 2개 이상인 경우가 하이리스크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리슨 스코어가 8에서 10점이더라도 골 스캔상 골 전이가 한두 군데 정도밖에 없다면 여기는 로우 리스크에 해당이 되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PSA 수치, PSA가 뭐 2, 30 정도인 분과 뭐 2,300 되는 분들은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활동명, 환자분이 병이 있더라도 그 병으로 인한 증상이 없고 일상생활이 거의 가능한 환자와 그 병으로 인한 증상으로 몸져 누워있는 분과는 많은 차이가 있겠죠. 활동명, 그리고 혈액검사로 특히 간기능 검사 중에 LDH나 ALP 등은 이 병의 정도를 반영해 줍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의료진들은 이런 전이 부위, 전이의 개수, 그리고 그리슨 점수, PSA 수치, 환자 활동능, 환자 예후를 예측하게 되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면 PSA가 감소하죠. 그래서 대개 치료 7개월째 PSA가 어느 정도 감소되는가에 따라서 환자분의 예후를 예측할 수가 있는데요. PSA가 0.2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 매우 낮죠. 잘 떨어지는 경우죠. 또는 PSA가 아무리 떨어져도 4 이상인 경우, 그 PSA가 가장 낮게 떨어지는 저점이 0.2 미만인 경우에 평균 생존 기간은 75개월이고요. PSA가 4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 평균 생존기간 매우 짧죠. 13개월쯤 됩니다. 그래서 전체 환자의 약 45%는 이렇게 잘 떨어지고요. 나머지 한 반 정도는 이 사이에 머무르는데 특히나 PSA가 4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는 경우는 매우 불량하죠. 이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신경내분비 세포암의 경우 PSA가 낮고 또 그뿐만 아니라 PSA 호르몬에 대한 반응이 불량하다
라는 것과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호르몬 감수성 전이성 전립선암의 예후는 척추 및 골반 외에 전이가 있느냐, 또 모두 합쳐서 전이가 몇 군데 있냐, 장기 전이가 있느냐, 활동능이 어떠냐, 글리슨의 점수가 어떠냐, 치료 전 PSA 수치를 통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또한 치료 후에 PSA가 감소되는 정도 또는 중요한 예측 인자입니다. 하지만 PSA 감소에 매우 민감한 경우는 매우 본인에게 매우 감정적으로 불편함을 초래하고 그 뒷단의 치료를 잘 유지해 가는데 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PSA 감소 정도는 호르몬 감수성 환자에 한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뒷부분에 이제 우리가 호르몬 저항성 상태에서는 PSA의 어떤 변화에 너무 많이 불편해하지 않고 거기에 너무 관심을 갖지 않기를 저는 차라리 권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한 10년, 15년에 걸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 30개월의 생존 기간이 6, 70개월의 생존 기간으로 그래서 효과가 좋아지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6, 70개월이 결코 길지 않고 또 일부 불량한 예후를 가진 환자의 경우는 30개월 정도에 지나지 않죠. 어떻게 하면 더 효과를 정대시킬 것이냐, 어떻게 하면 우리 환자분들이 더 오래 더 삶의 질을 잘 유지하면서 하실 것이냐, 그런 목적으로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호르몬 치료에 항암 치료를 병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호르몬 치료에 우리가 아비라테놀이라는 자이티가라는 새로운 약제를 병합하는 거고요. 최근에는 아비라테론뿐만 아니라 루타마이드, 아까 제가 바이카루타마이드, 비카루타마이드라고 이야기했죠. 그거는 2세대고요. 최근에는 이제 3세대 약들이 나왔습니다. 그게 엔자루타마이드, 아파루타마이드를 병합하는 약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호르몬 치료뿐만 아니라 호르몬 치료 말고 전립선의 방사선까지 같이 치료함으로써 생존율을 증가시키는 그런 방법들이 보고되었고 지금 임상에서 현재 환자분들한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티드 연구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호르몬에다가 도세탁셀이라는 항암제를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도세탁셀을 몇 회를 사용하느냐? 그러면 6회를 사용합니다. 6회를 사용하고 되게 도스탁셀을 우리가 거세불응성에 사용했을 때, 호르몬에 안 듣는 상태에 사용했을 때는 의심피질 호르몬을 같이 사용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고 도스탁셀이라는 항암제를 6회 같이 한 경우와 호르몬만 한 경우 이게 광범위한 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광범위한 전, 고위험군 환자에 한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광범위한 전이, 즉 전이가 4개 이상 있고 척추 골반 위에 전이가 있거나 장기 전이가 있는 분들한테 호르몬 치료에 도세탁셀을 6회 추가했을 때 생존 기간에 있어서는 17개월의 증가가 있고 그 일정한 시점에 전립선 암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도가 36%나 감소가 됐습니다. 이게 보고된 게 2015년인가 보고가 됐고요. 이건 2018년 데이터는 이제 장기적으로 관찰했을 때 이게 광범위한 전이에만 효과가 있고 제한된 범위에 전이가 제한된 환자한테서는 효과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는 보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올해 4월부터 급여가 됐죠. 그래서 광범위한 전이가 있는 환자에 한해서 도세탁셀을 6회 같이 치료합니다. 그로 인해서 얻는 이득은 생존기간이 17개월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사한 연구인데요. 이건 영국에서 연구입니다. 이것은 역시나 전이성 전립선암에서 도스탁셀을 사용했을 때 사용하지 않은 군에 비해서 15개월의 생존 기간의 증가가 있었고 위험도 감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스탁셀을 사용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도스닥셀은 많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 도스닥셀 관련 부작용을 보면 중증 백혈구 감소증, 중증 백혈구 감소증이라는 것은 호중구가 한 1500개 미만으로 떨어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32%가 있고요. 그리고 백혈구 감소증 때문에 발열을 동반한, 감염을 동반한 경우는 3에서 12%나 되죠. 그리고 피곤합니다. 그리고 육회 치료하는 동안 대부분 탈모가 65%에서 발생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구토가 생기고 설사가 나고 그리고 손톱이 이렇게 두꺼워지고 깨어지고 손톱에 골이 생기기도 하고요. 색깔도 이렇게 검고 두껍게 변하기도 하고 또 말초신경병증이라는 것은 손발이 특히 발이 저리고 무감각해진다든지 아니면 쩌릿쩌릿한 증상 그래서 발의 감각이 떨어져서 산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모래로 된 이런 자갈길을 걷는다든지 하면 자꾸 넘어지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또 적지만 일시적이지만 전망염이 생기고 또 치료받는 환자의 상당수가 초기 치료 주사를 받고 나서 일주일 정도 심한 근육통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호흡곤란, 또 눈물, 부종, 또 장염 이런 걸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런 발열을 동반한 백혈구 감소증인 경우는 우리가 좋은 의도로 치료를 하지만 심각한 감염증으로 환자를 잃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너무 많지는 않죠. 0.7% 정도였으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 초래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나 장염, 그리고 폐호흡 곤란을 일으키는 폐렴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호르몬의 효과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아비라테론, 자이티가가 되겠습니다. 여기 아까 우리 보여드린 그림인데요. 시상 하부에서 호르몬을 차단시켜서 고안에서 만들어지는 남성 호르몬을 차단하는 것이 남성 호르몬 차단 치료인데 이 고안 내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남성 호르몬이 만들어지느냐 이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전을 통해서 되게 콜레스테롤에서부터 만들어집니다. 프레그네놀론, 습셀하이드록시프레그네놀론, 디하이드로에피안드로스 등등을 거쳐서 결국 남성 호르몬이 만들어지는데 이 남성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의 효소를 차단하는 약이 자이티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이티가를 사용하게 되면 남성 호르몬뿐만 아니라 부신에서 만들어지는 이 코티졸, 부신 피질 호르몬입니다. 이것도 차단하기 때문에 이 부신 피질 호르몬이 차단됨으로써 부신 피질 호르몬을 자극하는 호르몬들이 나오게 되고 가장 먼저 만들어지는 이 미네랄로 코르티코이드라고 고혈압이나 저칼륨 혈증을 일으키는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이티가 아비라테론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부신 피질 호르몬 5mg을 하루 한두 번 복용하게 되죠. 이 아비라테론을 사용하면 혈중 남성 호르몬은 우리가 단순한 남성 호르몬 박탈 치료, 주사만 맞을 때에 비해서의 또 10분의 1 정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아주 낮은 상태의 남성 호르몬 혈중 농도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 마찬가지로 생존율이 증가되고 무진행 생존율도 늘어나는 이 영국 연구와 최근 이제 업데이트가 발표된 미국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보시면 17개월의 생존율 증가, 또 하나 33% 위험도 감소. 이건 아까 도세탁세를 치료했을 때 효과와 거의 유사하죠. 그래서 이 아비라테론의 효과는 도세탁스의 효과와 거의 유사한 정도의 어떤 효과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진행도 억제시키고요. 그래서 호르몬 치료에 우리가 도세탁셀 또는 아비라테론을 추가함으로써 진행을 늦추고 생존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따라오신다고 힘들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전립선암은 다양한 임상 단계를 가지고 어떤 임상 단계인지 전이성인지 아닌지 호르몬 감수성인지 아닌지 아셔야 되고 같은 임상 단계에서 다양한 임상 양상을 나타내고 또 모든 전립선암이 같은 것이 아닙니다. 신경내분비 세포암인지 아닌지도 아셔야 되고요.
남성 호르몬 박탈을 하는데 이게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관련 부작용이 있으므로 부작용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떤 예후인자를 가지고 있는지, 전이가 어느 정도 있는지, 활동량이 어떤지, 글리심이 어떤지, PSA 수치가 어떤지 알고 주치의와 상의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호르몬 치료에 도스닥셀, 아비라테론을 추가함으로써 그 생존율을 더욱 높일 수가 있게 되었죠. 그러면 도스닥셀을 쓸 것이냐, 아비라테론을 쓸 것이냐, 두 가지 약제의 효과는 비슷하지만 그 부작용은 좀 차이가 많습니다. 효과는 비슷하지. 그래서 도스닥셀의 좋은 점은 단기간 치료해야 되죠. 18주, 6주기, 3주기마다 한 번씩 주사 맞으니까요. 18주 치료하면 종결됩니다. 근데 아비라테론 같으면은 장기간 치료해야 됩니다. 계속 복용하는 약이죠. 대개 한 2년 이상 복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급여의 문제죠. 도스닥셀은 약가가 고가 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가 95%를 지원해 줍니다. 반면 아비라테론은 그래서 고가의 약이고 선별 급여만 받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30%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용으로 따지면 제가 정확한 가격은 제가 잘 모르지만 도스닥셀 같으면 뭐 거의 한 사이클에 한 70만 원에 5%니까 한 3, 4만 원 정도 되겠죠. 약간만. 근데 아비라테론은 그 약 자체가 한 달에 한 107, 80만 원 정도 알고 있는데요. 그중 30%니까 약 한 5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래서 비용 차이도 많이 나죠. 특히나 치료 기간이 길어지니까 2년 정도 치료하게 되면 이제 한 1,000만 원 이상 들어가겠죠. 또 하나 부작용이 완전히 다르죠. 도스닥셀은 매우 다양한 부작용이 있고 일부는 치명적이죠. 반면에 아비라테론은 치명적인 부작용은 없습니다. 고혈압이 생길 수 있고 부종이 있고 저칼륨 혈증이 있을 수 있고 간 기능 이상이 있지만 대부분은 경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작용, 그리고 특히 아비라테론 같으면 고혈당이 생기는 경우가 많죠. 부신피제 호르몬을 같이 쓰니까. 그래서 혈당이 조절이 안 되는 당뇨가 있는 분들은 사용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제적인 것, 그리고 치료기간, 관련 부작용 등을 고려해서 두 가지 약제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가지 약을 다 쓰면 어떨까? 이 데이터는 없지만 뒤에 제가 말씀드리는 엔자루타마이드 또는 아파루타마이드 최근에 나왔습니다. 엔자루타마이드는 이제 본인이 비용을 부담을 다 하시는 경우에 처방이 가능하고 아파루타마이드는 아직 저희가 허가는 받았지만 우리 아직 사용되지는 못하고 있으며 급여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제들이 있죠. 이 연구들, 엔자루타마이드나 아파루타마이드, 이 약들이 연구됐을 때, 이 치료를 받은 환자의 상당수가 도스닥셀을 같이 받았는데, 도스닥셀을 받은 환자분들한테서는 어떤 삶의 양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비라테론과 도스닥셀을 같이 쓰는 것은 큰 효과가 없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두 가지 약 중에 한 가지를 여러 기준들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환자분들 우리가 방사선 치료를 합니다. 어떤 환자분들 종양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 그런 경우에 3년 생존율이 73%대 81%로 그리고 무진행 생존율을 증가시켰다는 보고들이 있어서 매우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러니까 장기 전이가 없고요. 뼈 스캔 이런 걸 통해서 전이가 한 3군데 이하인 경우에 그러면서 PSA 수치가 잘 감소한 그런 환자분들한테 우리가 조심스럽게 방사선 치료를 전립선에다 같이 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일부 환자분들은 그런 경우에 전립선 방사선 치료뿐만 아니라 전이 부위 방사선 치료까지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이건 표준 치료라기보다는 조금은 실험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몬 감수성 저리성 전립선암에 대한 치료를 써머리하면 호르몬 치료에 도스닥셀뿐만 아니라 또는 아비라트론뿐만 아니라 최근에 엔저부타마이드, 아파루타마이드 추가함으로써 진행을 늦추고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데 도스닥셀과 아비라트론은 이제 4월 달부터 급여가 일부 되니까 그리고 아직 엔자, 아파루타마이드는 아직 급여가 되지 않아서 글쎄요, 내년, 후내년에는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질문을 제가 몇 가지 받았는데요.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호르몬 감수성에 대한 질문이니까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아버님께서 전립선암 판정을 받으시고 골반, 허벅지, 무릎 쪽 뼈전이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크게 치료 방법이 없다고 하여 글쎄 이게 크다 작다 의미는 잘 모르겠는데 전립선암은 호르몬 치료에 매우 잘 듣는 암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우 효과적인 호르몬 주사 치료와 약물 치료를 하고 있다. 약물 치료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항안드로게닌 카소백스나 카소비스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최근 급여되고 있는 자이티가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리고 또 제가 이 질문에서 조금 궁금한 것은 이 골반, 허벅지, 무릎 쪽 뼈전이에요. 그죠? 척추전이가 없어요. 우리가 가장 흔한 게 골반과 척추전인데 그것이 없고 사실 무릎 뼈전이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과연 저 부분이 전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이제 고령의 어르신들이 있고 그런 경우에 무릎에 어떤 퇴행성 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죠. 무릎 퇴행성 질환도 뼈 스캔에서 뼈 전이로 오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전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뼈 전이가 되면 골절이 생기거나 골절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에 대한 치료를 따로 받아야 되는지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뭔가 제가 이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뼈전이가 된다고 해서 다 골절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특히나 호르몬 감수성 상태에서 진단을 받은 경우 호르몬 치료는 매우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골절은 지금 시점의 문제라기보다는 나중에 호르몬 치료에 듣지 않는 호르몬 저항성 상태에서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저희가 되게 졸레드로네이트, 조메타라는 주사나 또는 우리가 엑스지바라는 주사를 같이 쓰죠. 또 하나는 예방할 수 있는 것. 물론 이제 호르몬 주사를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골다공증이 생길 수가 있죠. 그렇지만 골다공증이 바로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을 지금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칼슘을 최소한 하루에 1000mg 이상 복용하는 그리고 바이타민 D를 하루에 800에서 1000단위 이상 복용하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전립성 전립선암을 진료해 주시는 종양내과 선생님들은 칼슘이나 비타민 D는 기본적으로 다 처방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생활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은 아프지 않다면 적절한 운동을 같이 해주셔서 근력을 키워야 됩니다. 근력을 키우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과는 분명히 삶의 질과 삶의 양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2년 전 전립선암 3기를 진단받고 수술하셨네요. 당시 정낭침륜이 있었습니다. 정낭침륜은 3기의 B입니다. 사실은 수술로 완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호르몬 주사 또는 방사선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 경우에는 호르몬 주사를 하고 수술을 진행하였네요. 추적 관리를 하던 중에 PSA 수치가 오르기 시작해서 방사선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좋습니다. 방사선 치료가 특히나 이제 정남 침륜이 있었고 PSA 정남 침륜이 있는 경우는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가 좀 더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게 어느 시점에 전이됐는지까지 고려하면 더 좋겠지만 그 정보는 없고요. 근데 방사선 치료를 하더라도 3년 내에 50%는 다시 다 나빠집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보니까 CT, MRI를 찍어보니 뼈전이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3개월째 호르몬 주사를 맞고 있는데 이제 호르몬 주사를 해보니까 PSA가 1.4에서 1.1로 떨어졌어요. 효과가 미미한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보면 호르몬 하기 전에도 수치가 1.4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궁금한 게 그전에는 호르몬을 하고 있지 않았나?
예를 들어서 항안드로겐을 처방받고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방사선 치료할 때 호르몬 치료를 같이 하는 것이 방사선 치료만 하는 것보다 좋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어서 호르몬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혹시나 호르몬 치료를 하고 있는데 모르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만약에 호르몬 치료를 하지 않았는데 1.4에서 1.1밖에 3개월 뒤에 추적했는데 떨어지지 않았다면 그래서 효과는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호르몬 PSA 수치의 변화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향후 이제 추세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겠죠. 만약 오랜 기간 동안 잘 유지된다면 어르신 연세를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또 하나님 주신 그 여명을 잘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주파 미슬토 중입자 치료 이야기 하시는데요.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용을 소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지 않습니다. 중입자 치료가 전립선암의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초기 그 국소 질환 때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이것도 실험적인 거예요. 그거 아니어도 방사선 치료와 요즘 사이버 나이프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미슬토 아직도 미슬토 주사하시는 분이 있나 봐요. 고주파 온열 치료 도움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된다면 이게 주된 의료기관들에서 이런 걸 도입하지 저희들이 왜 도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비용이나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작년 12월경에 복부 리프절 전이가 있으신 상태에서 진단이 됐어요. T3 말이라고 하는데 아마 T3B 같아요. 정낭 침범이 있었을 거예요. 글리슨 점수가 9점으로 분화도가 좋지 않아요. 호르몬 치료 6개월 받으셨는데 PSA 수치가 매우 낮죠. 아까 0.2 기준으로 이것보다 더 떨어지면 오랜 기간 동안 잘 유지된다고 나왔죠. 아까 그 데이터는 75개월 나왔죠. 그리고 복부 림프절 전이는 뼈 전이보다도 예후가 되게 좀 더 좋은 경향은 있어요. 물론 이게 매우 림프절이 큰 경우에는 우리가 신경 내분비암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PSA 수치는 매우 낮아요. 그런데 이제 불면증, 눈가 및 입술의 건조, 가슴 답답, 팔다리 허리 통증 등 움직이려 하지 않고 누워만 계십니다. 그리고 체중이 5kg 감소가 있어요. 저는 이거는 다른 질환이 동반되어 있지는 않는가. PSA 수치와 상관없이 병이 진행하는 다른 그 신경내분비암으로 변화되지는 않는가. 이런 걸 잘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호르몬 치료는 불면증이나 입술 건조 이런 거 초래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경복부 림프절 전이가 있는 분이 팔다리나 허리 통증이 허리 통증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복부 림프절 전이가 매우 커지면 허리 통증을 일으킬 수는 있겠죠. 그래서 특히나 체중 감소가 동반됐다면 이렇게 온라인으로 제 의견을 구하시기보다는 빨리 주치의선생님하고 상의하셔서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거세불응성 전립선암이에요. 이제 호르몬 치료를 열심히 했는데도 호르몬에 더 듣지 않는 거예요. 거세불응성 전립선암이 진단되려면 이 세 가지를 만족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만족해야 됩니다. 요즘은 이건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 첫 번째는 호르몬이 거세 상태에 이르기까지 매우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혈중 남성 호르몬을 체크해야 됩니다. 체크해야 이걸 보여줘야 요즘 또 급여의 문제가 있으니까요. 좋기로는 0.2 나노그램 per 밀리리터 이하로 떨어져 있어야 되고 불응이 되었다라는 걸 보여준다면 그거 진행이 됐다라는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PSA가 증가되거나 고일 스캔에서 새로운 뼈병변이 보이거나 CT나 MRI에서 병이 정말 커지는 그런 걸 보여주면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키면 그것의 불응성이 되겠습니다. 거세불응성 전립선암 치료는 매우 많아요. 그리고 특히나 거세불응성 전립선암의 치료로 사용되었던 도스탁셀 그리고 호르몬 치료, 아비라테론, 엔자루타마이드 등이 지금 호르몬 감수성 처음 진단 당시부터 막 사용되잖아요. 그래서 처음 호르몬 감수성 상태에서 치료된 것을 보고 그 뒷단의 치료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될 수 있는 건 만약에 호르몬 치료만 했다면 도스탁셀을 할 수도 있고 아비라테론 할 수도 있고 엔제루타마이드를 할 수도 있고
여기에 실패한다면 우리가 카바치탁세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은 면역치료도 있고, 아주 고가의 약으로 라디움 투투쓰리라는 핵종 치료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거세불용성 전립선 암쯤이 되면 이제는 사실은 이제 환자분 상태도 좀 좋지가 않고, 두 번째는 이 여명을 잘합니다. 여명이 길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전립선암이 우리 고령의 남성 환자분한테 발생합니다. 그죠? 아주 연세가 많으시다면 치료를 좀 관찰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하던 치료가 그의 치료에 따른 부작용이나 불편감이나 경제적인 부담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관찰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특히나 PSA만 진행하는 경우, 아무 증상이 없이 그런 경우는 관찰하기도 하죠. 그리고 최근에 연구 중인, 물론 이제 허가받은 약들이 많죠. 파파 억제제인 올라파닙, 그리고 환자분들이 관심이 많은 류테시움 PSMA, 그리고 액티니움 PSMA 등은 올해,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허가 받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허가를 받을 거예요. 파파 억제제 올라파닙은요. 아직까지는 허가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전 신청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요. 류테시움 PSMA는 올해 아마 미국에서 허가를 받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미국 이런 핵종 치료가 허가를 잘 내주지 않습니다. 분단 국가고 핵이라면 아주 뭐 깜짝깜짝 놀라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류테시움 PSMA가 올해 미국 허가를 받으면 우리나라도 아마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 뭐 키트로 되는 것은 있는데 아직까지는 실험적이고요. 그래서 거세분홍 호르몬 치료는 하나하나를 제가 말씀드리진 않고 하나의 고려 상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 무슨 치료하셨는지, 그리고 이전 호르몬의 치료가 잘 됐는지, 그 오랜 기간 동안 치료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장기 전이가 있는지 없는지, 글리선 합이 어떤지, 치료 관련 부작용 환자가 있는지 또는 그걸 이겨낼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가 치료를 선택을 합니다. 사실 효과적인 치료 약제가 개발은 됐어요. 이게 2004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도세탁셀, 아까 말씀드린 지금은 호르몬 감수성에 사용하는 도스탁셀이란 약이 유일한 약이었을 때 그 생존 기간이 사실 20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엔자루타마이드나 아비라테론, 그 자이티가나 엑스탄디 같은 약들 데이터를 보면 이제 한 35개월, 3년쯤 되잖아요. 그래서 호르몬 저항성, 거세 불응성인 상태에서도 이제 예전보다는 오랜 기간 우리 환자분들을 치료하고 유지시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짧죠. 거세불응성 전립선암 치료 효과를 한번 보고 가도록 합시다. 여기 COU 쿠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아비라테론 연구입니다. 좀 복잡한 슬라이드이기는 한데 효과를 어느 정도인지만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도세탁셀 항암 치료 전과 항암 치료 후로 나눠서 연구가 됐는데 이것은 도세탁셀은 부작용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증상이 있고 환자 치료 의지가 좀 있을 때 하자. 그래서 좀 병이 위중한 환자를 위주로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도세탁셀 항암 전은 되게 환자의 증상이 없고 통증도 없고 컨디션이 좋은 경우, 그런 경우 자이티가를 먼저 쓴 분과 쓰지 않은 분의 생존 기간의 차이를 볼까요? 4개월, 5개월 정도의 차이죠. 도스탁셀 이후에는요. 역시 한 4개월 정도의 차이죠. 우리가 아까 호르몬 감수성 상태에서 봤었던 15개월, 16개월, 17개월 정도의 차이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거세 불응상 상태로 가면 아비라테론이든 엔자루타마이드든 카바치닥셀이든 이런 약들의 효과가 그 차이가 크게 없어요. 그래서 생존 기간 여기 4개월, 여기 5개월, 여기는 2개월. 이 보세요. 도스탁셀 항암 치료 전에 엔자루타마이드, 즉 엑스탄디를 특별한 증상이 없는 환자분한테 조기 썼을 때 얻는 이득은 32.4개월, 3개월 정도 차이밖에 없어요. 그리고 카바치탁셀은 물론 이제 마이토잔트론하고 비교했는데 약 2, 3개월 정도밖에는 차이가 없죠.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라디움 223요. 이게 뭐 아주 고가의 약이고 PSA도 안 떨어져서 그렇지만 일부 환자분들이 아주 대단한 약이다라고 막 하시는데 사실은 저는 크게 이득을 본 환자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전체 환자한테 생존율 증가는 약 뭐 3개월 채 안 되죠. 그래서 이 뒷단의 상태가 되면 거세 불응성이 되면 이 여러 가지 약제들이 있지만 치료 효과는 조금씩 이득이 되는 것이지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비용은 많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질문 하나 또 받고 가겠습니다. 거세 불응성에 대한 질문인데요. PSA 327, 그리슨 9.4였는데요. 이게 지금 시점은 아니고 처음 진단 당시인 것 같아요. 현재 1차 불응이 왔다고 하시네요. 1차 불응이, 2차 불응이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요. 1차 불응이 와서 처음 불응인 것 같아요. 이제 자이티가를 24개월 치료했어요. 자이티가 치료하고 매우 반응이 좋네요. PSA 0.003, 9개월째 유지 중인데요. PSA 0.003이 9개월째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자이티가를 24개월 복용 중이에요. 일단은 잘 됐어요. 자이티가가 이런 도스닥스를 사용하기 전이신 것 같은데 24개월씩 유지되는 분이 흔치는 않아요. 좋고 PSA가 또 잘 떨어졌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낮은 상태 아마 이게 측정할 수 있는 한계 같은데 잘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부담이 많아요. 다른 치료 방법이 없는지요? 부담이 많죠. 이게 선별급여가 되고 있지만 되지만 30% 복용 30% 지불해야 되죠. 그리고 이게 2차 24개월 동안 쓰고 있습니다라고 봐서는 이게 선별급여가 되기 전부터 사용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기천만 원 투자가 된 거죠. 이 부담이 많죠. 다른 치료 방법이 없을까? 저는 솔직히 이런 경우에 우리 환자분이나 보호자분과 자이티가를 잠시 중지하고 관찰하는 것은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왜냐하면 아까 보셨지만 자이티가는 언제든지 효과 있습니다. 도스닥셀 이후에도 효과 있고요. 그래서 환자분이 PSA가 올라가고 이런 게 큰 걱정이 없다면 사용하지 않고 관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왜? 우리가 나중에 뒷단에 사용하게 되면 보험으로 쓸 수도 있거든요. 또 하나는 자이티가를 그래도 나는 계속 쓸 거고 그렇다면 자이티가 용량을 줄이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자이티가를 반으로 줄이면 가격이 반이 되겠죠. 그러면서 흡수를 증가시킵니다. 흡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은 식사와 같이 하면 됩니다. 특히나 식사를 할 때 어느 정도 지방식을 추가하면 그러니까 뭐 해장국을 드신다든지 아니면 뭐 샐러드에 그 충분한 올리브 오일을 넣어서 드신다든지 그리고 약을 같이 드시면 이 자이티가 흡수율이 두세 배가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를 먹어도 두 알을 효과를 보이는 경우도 있죠. 그건 데이터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효과 거의 유사하다는. 그래서 좀 부담이 된다면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잠시 중지하고 관찰하든지 아니면 용량을 줄이고 식사와 같이 복용하는 방법 등 있겠죠. 두 번째, 2차 항암 치료, 2월에 항암 치료를 4차례 끝냈네요. 그런데 손가락이 저리고 손가락 관절이 구부릴 때 약간 통증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어요. 예, 어떤 환자분이고 어떤 연세의 분이신지 내지는 당뇨나 이런 신경병증을 더 잘 초래하는 그런 다른 질환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네, 이 도스닥스인 것 같아요. 항암 치료의 흔한 부작용이죠. 신경병증요. 근데 4차부터 나타났다 그러면 조금 빨리 나타난 경향은 있어요. 뭐 당뇨가 있든지 예전에 이제 음주 많이 하신 분들 같으면 이쪽이 빨리 나타나는 경향은 있어요. 그리고 또 손발이 조금 붓는 증상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관절이 잘 구부러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죠. 저는 항암 후유증 같은데요. 아주 젊은 환자분이고 당뇨도 없고 건강 상태가 매우 좋은 분한테서 4차부터 나타났다면 혹시 다른 원인이 있는지는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고령의 환자고 당뇨가 있고 이전에 음주도 하셨고 그래서 신경병증이 잘 생길 분한테 생겼다면
뭐 단순하다고 봅니다. 조금 이상한 것은 사실은 손가락보다는 발가락이 더 빨리 생기고 더 심각하게 생기는데, 과연 발가락에 문제없이 손가락만 저리다 그럴 때는 또 저희가 걱정하는 게 간혹 이 경추나 흉추에 전이가 있는 분들이 혹시나 이제 그쪽 그 척추의 이상이 이런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어서 이것도 한번 그런 경우는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개개인 환자분의 진단은 짧은 한두 문장으로는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다음 질문인데요. 왼쪽 골반 전이가 있었어요. PSA가 20.7이었고요. 호르몬 치료 후 호전돼 로봇 수술했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 전이가 있는 분한테 수술하는 것, 뭐 수술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우리가 전이가 매우 제한적일 때 방사선을 하는 의미처럼 그렇지만 하여튼 수술했어요. PSA가 0.01까지 유지되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그래서 호르몬 치료를 다시 시작했어요. 이 말을 들어서는 아마 호르몬 치료를 잠시 하고는 중지하셨다가 호르몬 치료를 다시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이 기간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호르몬 치료를 다시 시작하면서 PSA가 내려갔다가 다시 오르기 시작해 현재는 5.56이죠. 그러면 뭐예요? 호르몬 2.7에서 5.56이니까 지금 뭐 100% 이상 증가된 거죠. 특히나 호르몬 치료를 하고 있는 중이라면 이거는 거세 불응성이 된 거예요. 거세 불응성의 기준은 호르몬 치료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서 PSA가 거세 상태까지 떨어지면서 그 다음 PSA가 올라가든지 뼈 스캔이 나빠지든지 CT가 나빠지든지 뭐든지 하나가 이상하면 되니까요. 거세 불응성이 맞습니다. 의료진께서는 PSA는 잠시 오를 수 있다면서 별다른 조치 치료 일정을 잡아주셨는데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치료할 수 있어요. 많은 치료들이 있죠. 엑스탄디, 아비라테론, 도스탁셀, 카바시탁셀 등이 있는데 문제는 비용적인 문제, 치료에 따른 부작용의 문제, 그리고 치료를 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우리가 호르몬 감수성애처럼 아주 극대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관찰하는 것도 하나의 치료 방법이에요. 우리 환우분께서는 별다른 조치도 없이 나를 좀 그냥 팽개쳐 있네, 방기하고 있네 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의료진은 그런 걸 고민해서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는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호르몬 치료 불응으로는 2차 호르몬 치료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예 들어가시면 됩니다. 환자분께서 PSA가 올라가는 것이 걱정이 된다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매달 동네 병원에 PSA 수치 검사하려고 하는지 원하지 않습니다. PSA 수치에 따라서 그럼 얻는 게 무엇이겠어요? 불안감만 증가됩니다. PSA 수치에 오르는 정도를 따라서 항암 치료를 하는 그런 기준은 없어요. 물론 우리가 PSA만 오르는 생화학적인 재발인 경우는 PSA 수치에 따라서 호르몬을 빨리 쓰는 게 더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지금 그렇지는 않아요. 저라면 PSA 수치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그만 쓰시고 7월 달에 가셔서 우리가 다른 그냥 단순히 기다리는 옵션 말고 무엇이 있는지 좀 상담을 하시기를 권해요. 그리고 아까 호르몬 치료 이제 빨리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2차 호르몬 치료 모두 반응 거 아니에요. 2차 호르몬 치료가 많은 환자분의 도움을 주기는 줘요. 그렇지만 반응이 없는 분도 있어요. 이 PSA %인데요. 어떤 환자는 잠시 떨어지다 확 올라가죠. 어떤 환자는 떨어진 상태에서 계속 가죠. 어떤 환자는 잠시 떨어졌다 점점 올라가죠. 어디에 속할지는 몰라요. 그죠? 그냥 30% 정도는 전혀 안 들어요. 그리고 또 반응이 있더라도 일부 환자한테서는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지만 상당수는 나빠지죠. 치료에 대한 반응도 뭐 빨리 떨어지는 분, 뭐 여러 가지 뭐 천천히 떨어지는 분 아주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치료를 이제 여러 가지 변경할 거예요. 자이티가를 썼다가 도스탁셀 가기도 하고 또 자이티가를 썼다가 어떤 분들은 뭐 엑스탄디에 쓰자 그러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약제 변경 시에 이 약제 기준과 진행 패턴을 고려해서 잘 선택해야 됩니다. 또 보험 금액 기준까지도 복잡하니까. 그리고 또 아까 PSA에 너무 관심을 가지시지 마시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도스탁셀, 카바시탁셀 같은 항암 치료하면 반응이 초공분의 경우도 환자 20%가 처음에 PSA가 확 올라가요. 아비라테론도 10%에서는 PSA가 확 올라갔다가 떨어져요. 그런데 막 PSA 검사 올 때마다 계속 검사하고 이게 관심이 있으면 걱정에 스트레스만 쌓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PSA 전체적인 추이를 의사한테 맡겨두세요. 그리고 치료 개시 후에 PSA 상승만이, 그래서 치료 개시 후에 PSA 상승만이 유일한 소견일 때는 특히 PSA 급격히 상승하면서 다른 증상이 없다면 치료제 변경하면 안 돼요. 급여도 안 해줘요. 우리가 급여를 기준도 이런 상황을 알기 때문에 PSA가 상승하면서 환자의 증상이 나빠지든지 또는 PSA 상승하면서 사진상 나빠질 때 그때 우리가 변경을 허가를 해주고 급여를 해줍니다. 그리고 라디움 같은 경우는 정상 호전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생존율 개선에 효과가 있긴 있지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거 하더라도 PSA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러면 막 PSA 자꾸 올라가니까 라디움 하다가 말아야지. 그렇지 않죠. 이건 생존율 개선 효과와 정상 호전 목적이니까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보면 PSA를 환자분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게 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저는 이제 이런 걸 알고 해서 PSA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어떤 경우는 막 너무 단호하게 이야기해서 환자분이 저한테 막 화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전에 엔자루타마이드, 아비라테론 쓰고 그 다음 각각 다른 제제로 바로 변경해 버리는 경우요. 효과가 거의 없어요. 뭐 일부 있기는 하지만 매우 미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엔자루타마이드를 쓰고 있었는데, 뒤에 볼게요. 엔자루타마이드를 쓰고 있었는데 나빠진 환자한테서 아비라테론을 썼을 때 PSA 반응률이 0.8에서 2.5%입니다. PSA 떨어지는 환자가 그죠? 100명에 두세 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엔자루타마이드를 쓰고 있는 중에 환자의 증상이 나빠지고 새로운 막 병변들이 막 생길 때 항암 치료하기 싫다고 아비라테론으로 넘어가는 것 또는 그 반대는 정말 권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PSA 상승만 있는 경우 아까 말씀드린 영상검사 반드시 시행해서 진행 여부가 확인해야만 치료 변경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뒷단에 와 있는데요. 골전이 합병증 예방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광범위한 골전이 합병증 어떤 게 있느냐? 통증이죠. 골전이는 사실 그 부위에 골이 그, 골절하고 거의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막그 병적으로 완전히 병적 골절이 생기기도 하고요. 골절이 생기면서 뒤쪽으로 척수를 누르기도 하고요. 일부는 이제 뇌도 그죠? 이 뇌를 싸고 있는 뼈가 있죠. 이 뼈에 많은 구멍들이 있어요. 그 구멍들 사이에 신경들이 지나가는데 그 지나가는 신경을 눌러서 뇌신경이 압박이 돼서 안구가 마비가 되기도 하고 청신경에 장애 있어서 어지러움을 느끼기도, 귀가 잘 안 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또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방사선 치료나 수술하는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골격 관련 증후군이라 그래요. 이게 호르몬 불응성이 되면 약 1년 반쯤 추적 관찰하면 환자의 50%, 약 50%에서 발생해요. 더 나아가서 이 골전이가 심해지면 이제는 골전이가 골수로 침범됩니다. 그래서 막 빈혈, 혈소판 감소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특히나 이 머리뼈에 있는 골전이는 진행하게 되면 골막을 막 밀어요. 그래서 경막 외출혈처럼 사진을 찍으면 출혈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예방하고 예방을 완전히 할 수 없으면 지연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척추전이 합병증. 이 척추를 보세요. 이 척추를 보면 이 뒤쪽에 척수 사이로 척수가 지나가는데 이 병이 진행하게 되면 척수를 누르게 되겠죠. 그러게 하면 이 아래쪽에 신경이 마비가 옵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가 다 막을 수는 없지만 운명 이 목숨이 나가기 전에 하지마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삶의 질이 나빠지고 환자 자신도 너무 괴로울 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손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척추전이 합병증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한 연구들이 돼 있어요. 두개골전이 합병증도 마찬가지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출혈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전이가 이후에 피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예전에 우리가 졸레드로네이트를 썼어요. 졸레드로네이트를 쓰면 이러한 골격 관련
합병증이 생기는 데까지 기간을 약 우리가 한 6개월 정도 지연시킬 수 있었고, 그래서 졸레드로네이트가 표준이었는데 사실 졸레드로네이트는 주사 맞을 때 열도 나고 근육통도 좀 있고 해서, 그리고 신기능이 나쁜 환자한테는 쓸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죠. 그 다음 나온 게 데누스맵이고 엑스지바라는 약이에요. 이것은 졸레드로네이트하고 비교했는데 이 골전이 부작용이 생기는 데까지의 기간을 여기 보면 한 3, 4개월 정도 지연시켰죠. 그래서 데누스맵이 지금 거의 표준이 되어 있어요. 졸레드로네이트보다 데누스맵이 골격 관련 증후군, 엑스지바입니다. 그걸 지연시킬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부작용이 더 적죠. 열도 적고. 그런데 문제는 이게 너무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저칼슘 혈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 칼슘이 뚝 떨어져요. 물론 이제 우리가 데노스맵을 칼슘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치료하기도 해요. 특히나 우리 막단의 환자분들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리고 뭐 종양이 막 그 자라면서 고를 이제 파괴하기 시작하면 고칼슘 혈증이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 정신이 멍해지고 막 신기능이 나빠지는데, 그걸 떨어뜨리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니, 그건 둘째치고. 또 하나 이제 주된 문제가 잘 사용해야 됩니다. 이 연구에서 이 치료하기 전에 모든 환자분들이 치과 진료를 보고 이 치주에 문제가 없다라는 걸 확인한 이후에, 그리고 주기적으로 치과 진료를 보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악괴사, 이 골격괴사가 2.3%에서 생겼어요. 이것은 오래 맞으면 오래 맞을수록 더 많이 생겨요. 이게 하악괴사라는 게 무서운 병입니다. 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 이거는 상악이죠. 이 뼈가 있어야 되는 부위가, 치아가 있어야 되는 부위, 치아가 빠지고 골이 노출되어 있어요. 일종의 골수염하고 같습니다. 이렇게 발생하면 치료가 매우 어렵고, 치과에서 이 괴사된 골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넓게 광범위하게 절제해야 되거든요. 오랜 기간 치료기도 오래 걸리고, 이게 식사도 하기가 어렵고 매우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를 할 때는 반드시 치과, 특별히 정말 치아가 하나도 없는 분이 아니고, 그렇다면 반드시 치과 진료를 보고, 또 치료 중에도 주기적으로 치과 선생님한테 이 스크리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사용하던 중에 치통이 있다 그러면 저는 잠시 중지를 하고 치과 진료를 다시 보게 한 다음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때만 사용하도록 권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괴사들이 생겨요. 그래서 또 하나의 방법은 하악괴사를 줄이기 위해서 정말 골절이가 많은 분이 아니면 저는 이제 매달 주사하는 게 아니고 3개월에 한 번씩 주사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데노스맵에서의 데이터는 없지만 졸레드로네이트는 한 달마다 주사하는 거랑 3개월마다 주사하는 거랑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전리인성 전립선암 유전자 검사를 저희들이 권합니다. 이게 사실 이제 치료 지침에도 중등도 위험군 이상의 국소 전립선암부터 모든 환자분한테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전립선암 환자분들, 특히 거세 불응상쯤 되면 100명 중에 22.7%에서 DNA 복구 유전자 이상 소견이 있는데요. 이 복구 유전자 이상 소견 중에 약 13%는 BRCA2라는 유전자입니다. BRCA2 유전자는 아실지 모르겠지만 안젤리나 졸리가 BRCA2 유전자 이상이 있어서 여성에서는 유방암이나 난소암, 남성에서는 전립선암을 일으키죠. 그래서 이런 것은 특효약이 있습니다. 올라파립이라는 파프 억세제인데요. 이러한 아까 말씀드린 DNA 손상 복구 유전자 이상, BRCA 유전자 있는 환자에서는 반응률이 88%였어요. 물론 여기서의 반응률은 PSA 반응률, 그리고 혈액 내에서의 어떤 그 암세포, 그리고 뭐 영상학적 검사를 다 합친 건데, 여하튼 이런 올라파립 효과가 좋아서 삼상 연구를 해보니까 올라파립이라는 약을 썼을 때 무진행 생존 기간이 7.4개월로 어떤 한 시점에 병이 나빠질 위험성을 60%나 감소시켰던 약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BRCA1, BRCA2, ATM 사실 이건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겠죠. 생존 기간도 5개월 정도 증가시킨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최근에 이제 PSMA가 아마 올해 우리나라도 허가받을 것 같아요. 물론은 검사 수준이지만. 그래서 이 전립선 세포막에 있는 PSMA 항원에 대한 항체죠.
그 항체에다가 핵종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PSMA 라디오 라이간드 세라피가 있고, 또는 이제 PSMA에 여기에다가 이제 뭘 붙이느냐 하면 T세포, 면역세포를 끌어들이도록 하는 항체를 또 붙여요. 그러면 PSMA 타겟티드 임무노세라피가 됩니다. 아직 CAR-T 세라피까지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이것도 곧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류테신 PSMA는 이상 연구에서 반응률이 PSA 반응이 62%였죠. 문제는 이제 구강건조증이 있습니다. 이 살리바리, 그러니까 이 침샘도 PSMA가 분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공격이 돼서 그 외에 이제 혈소판 감소증, 고중구 감소증, 구역 휴관감 등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아주 이 새까만 것이 지금 PSMA인데 치료 이후에 좋은 것들, 좋아지는 것들을 보여드리고 있고. PSMA는 류테시움은 액티니움보다는 좋지는 않아요. 액티니움은 라디움처럼 훨씬 강력하게 세포 살상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류테시움 같으면 우리 차단 좀 입원해서 좀 차단 핵종이 빠져나갈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데, 액티니움 같으면 이건 아주 활동 범위가 좁기 때문에 잠시 바로 바로 입원할 필요가 없는 치료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아마 치료가 허가는 바로 받지는 못하더라도 아마 곧 임상 연구들이 올해나 내년 초에 시작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늦은 시간까지 제가 너무 오래 했죠. 1시간 반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시는 만큼 보입니다. 그리고 또 매우 짧은, 외래에서 진료 시간은 매우 짧죠. 환자하고 한 분 한 분 진료하는데 3분, 5분 정도밖에 할애할 수가 없는 상황이 참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본인들도 많이 본인들의 상황에 대해서 알고, 진료 시간에는 가급적 본인이 이제 궁금한 것들을 해결하는 것. 제가 참 안타까운 게 그 많은 시간을 기다렸다가 고작 물어보시는 게 PSA 수치 정도밖에 안 되는 게 참 안타까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PSA 수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내가 무슨 치료를 받고 있고 치료에 대한 큰 그림이 어떤지. 그래서 대한종양내과학회 여기 사이트를 가시면 이건 2017년 건데 2020년 께 드디어 또 올렸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보시고, 이거는 이제 영문판으로 되어 있지만 대부분 이제 우리 자제분들을 요즘 영어 잘 하시잖아요. 그러면 환자용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매우 업투데이트 하니까요. 외계인 노력을 통해서 많이 공부하시고 본인의 치료를 적극적으로 먼저 앞서 나가고 또 끌었으면 합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